그래서 뭐 워크숍을 좀 돌아가면서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정영기 대표께서 미국 그 보수주의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다가 사실 이제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월드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까지 한 250만 부 정도 팔린 책이고요. 그 경제학이나 정치학 또는 이제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얘기를 들어봤고요. 또 관심 있는 분은 한 번쯤은 이제 이렇게 봤을 법한 책이 이제 노예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가 저는 이제 원래 학부 때 전공을 경제학을 시작해서 뒤에 이제 경영학으로 바꿔서요. 재무관리를 전공을 했는데 경제학의 가장 두 축이라고 한다면 사실 아버지라고 하면 애덤 스미스죠. 애덤 스미스부터 소위 그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와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고전학파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역할을 좀 많이 강조한 케인지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1900년 초서부터 잘 아시겠지만 막시스트 이코노미가 생겨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축이 소위 이제 그 사회주의 경제학으로는 이제 우리가 통칭 뭐 정치 경제학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막시스트 경제학이 하나의 뿌리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래의 아담 스미스부터 계보를 일어나는 이런 클래시컬 학파, 고전학파가 되겠죠. 이 고전학파를 잘 계승하고 자유주의 학파를 계승한 대표적인 학자를 우린 바로 이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를 꼽습니다. 하이에크는 여기 보시면 이제 1899년도에 그 비엔나에서 출생을 하고 비엔나에서 이제 젊은 시절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학부 때. 그 이후로 이제 법학하고 사회학하고 정치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는 이제 법학하고 정치학을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대학은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이제 이 사람이 4개 국어를 능통하는데 영어, 불어, 독어, 그 다음에 러시아어.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 교수는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원래 이제 그 비엔나 대학이죠. 비엔나 대학. 그다음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시카고 학파라고 이제 소위 가장 보수적인 미국의 어떤 자유주의 학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학파를 이끄는데 아주 그 기본적인 역할을 했고요. 유럽에서는 그러한 이제 보수적인 학파의 대표적인 학파가 오스트리아 학파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학파를 거의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하나의 어떤 사상이랄까요? 그러니까 경제 사상을 집대성한 책이 바로 Road to Serfdom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지도, 뭐 학부의 지도 교수는 없었지만 제 당시에 정도영 교수님이라고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때 번역할 때 조금 제가 옆에서 읽어봤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이제 이해하기도 좀 하다가 이제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한 30-40년 흐르다가 40년 뒤에 이제 최근에 운동을 하면서 다시 이 책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새롭게 여러 가지로 많이 감흥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 소설이 길었고요. 다 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다음 하나만. 예. 이제 요 그 하이에크의 얘기는 제가 잠깐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못다에 드린 말씀이 이제 하이에크를 영향을 미친 학자들이 꽤 많은데요. 여기는 이제 정치학자도 있고 사회학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게 저 액춘경이라는 사람이 이제 영국의 하나의 귀족입니다. 이분이 이제 가장 심오한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우리 백모 아카데미에서 많이 소개했던 에드먼드 버크는 이제 정치학자죠. 정치학자도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 다음 벤 바베르크, 그 다음에 저 초록색 글씨를 표시된 벤 바베르크, 칼 맹거, 루트위히트 미제스,
존 스튜어트 밀. 여기까지가 이제 뭐 존 스튜어트 밀은 꼭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 세 사람은 루트빅 미세스, 칼 맹거, 벤바벨, 오스트리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예크를 필두로 이 오스트리아 학파니까 유럽의 기본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모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뒤에 이제 턱필이라든지 알렉시스 턱필, 크누트 빅셀, 루트비히 비켄슈타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 책의 그 전체적인 그 목차가 이렇게 이제 15장으로 구분이 됐는데 참고로 이 15장에는 굉장히 좀 비슷비슷한 내용이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줄거리를 꿰뚫는 하나의 테마가 개인주의와 자유라는 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경제학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간의 아담 스미스는 두 가지를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사람의 덕목으로 봤거든요. 처음에 하나가 이제 셀프 인트러스트입니다. 자기 이기심의 추구. 그래서 경제가 제대로 되려면 이기심이 발동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기심만 갖고는 또 완벽한 균형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퍼티이죠. 남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잘 균형이 됐을 때 경제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도덕감정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밝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소위 아담 스미스의 이 클래시컬한 계통을 잘 충실하게 이행을 한 사람들이 이제 바로 하예크 같은 사람인데, 하예크는 거기서 가장 이 자유주의에서 제일 기본, 인간의 자유가 무엇이냐, 자유가 어떤 자유를 디파인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주의가 무엇이냐, 개인주의가 왜 경제에서 필요하고 이 사회 균형을 위해서 개인주의가 어떤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설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개인주의와 자유에 대한 어떤 계속 그 흐르는 맥락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시카고 학파를 대표하는 인물이 잘 아시는 밀턴 프리드만이죠. 밀턴 프리드만은 미국에는 이제 참고로요, 뭐 이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두 가지의 경제학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조금 진보주의적인 색채로 케인지안과죠. 그래서 케인지안은 정부의 역할을 좀 중시를 해갔고요. 특히나 어떤 구조적인 변화라든지 사이클리컬한 어떤 체인지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그 어떤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학파입니다. 그 학파는 주로 이제 동부의 MIT의 아이비리그라고 하죠. 그래서 하버드 MIT를 중심으로 아이비리그하고 스탠포드하고 UCLA라는 서부에 이제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는 여러분들 세계적인 제일 부호가 누굽니까? 네. 누구죠? 석유 부호. 네. 락펠러. 네. 락펠러가 만든 학교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입니다. 그래서 뭐 꼭 그거하고 꼭 결부시킨 건 아니지만 그 시카고 대학에 또 유난히 좀 자유주의적인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또 거기서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학자가 물론 이제 하예크가 이제 거기서 출범을 했고요. 그 뒤에 밀턴 프리드만이라든지 뒤에 여러 우리가 이제 뒤에 합리주의 학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토머스 사전트나 뭐 로버트 루카스 이런 사람들 다 여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위 미국의 자유주의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인 밀턴 프리드만이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서평을 썼습니다. 이제 이분이 쓴 서평은 이 책의 줄거리하고는 약간 다른데, 그럼 뭐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두 번 서평을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이 1943년도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 이제 출판이 됐는데, 43년도에 책이 출판이 되고, 프리드만이 25년 뒤인 1970년도에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썼고, 거기서 또 25년 지나고 또 두 번째 서평을 썼는데, 이 두 번째 서평에 대한 얘기를 해서
50주년 그 기념서편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현대에도 집단주의가 지금 발현하고 있다. 미국에서도요. 미국은 얼마나 개인주의가 집대성하고 자유주의 경제가 융성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집단주의에 대한 그 개념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가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그 다음에 풍요 속의 빈곤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탐욕스러운 기업가다. 그래서 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 요즘 우리나라 하는 말 많잖아요. 그 다음에 ESG 나오고 뭐 Environment, Social Responsibility, Governance 이런 말 많이 하죠. 참 그런 얘기를 다 저는 굉장히 한마디로 좀 제가 경시를 하는 스타일인데 뭐 제 말이 아니라 일단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소위 좀 사회주의 색채가 들어간 그러한 주장들을 좀 배척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배척점이 바로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가 그럼 뭐냐? 개인주의하고 통하고 개인주의는 개인의 인권과 그 다음에 개개인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 개개인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성장 환경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 다 다른데 그러한 그 다른 것들에 대한 우리가 견해를 또 참고 인내하면서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다 개인주의에 포함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전통을 가지는 그러한 그 반향을 바로 하이에크가 집대성을 했다라고 이제 서평을 썼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나라들도 그 소위 이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전체주의적인 어떤 그 풍향도가 많이 반영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직접적인 사회적인 보험이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사회복지다 이런 정책을 많이 쓴 그런 결과 여기 보시면 GDP에서 차지하는 그 정부의 그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출의 비중이 25%에서 93년도에는 한 50% 수준까지 한 더블로 증가되고 있다. 이런 게 벌써 그만큼 이 정부의 어떤 경제력인 집중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지금 이렇게 확대돼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현상을 한번 바라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에크의 공헌은 가장 중요한 것이 공산주의를 이 책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됐어요. 보급이 돼서 소위 소련에서도 읽혀지고 이렇게 하면서 소련의 그 북락을 아주 직접적으로 이끌게 된 것들이 이제 이런 책이 보급이 많이 되면서 좀 더 도화선이 있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자, 그럼 서론을 말씀드릴게요. 하이에크의 서론은 이 사람이 쓴 서론은 뭐냐면 자기가 만약에 인생을 역사를 두 번 살 수 있다면은 역사는 똑같은 짓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뭐냐면은 그 환경이 이렇게 다른데 그 다른 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나쁜 점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나쁜 점은 우리가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2차 대전이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시작된 그런 그 전체주의, 우리 민족사회주의라고 얘기하죠. 나치즘이라는 그 민족사회주의가 이렇게 발흥을 계속 해나가면서 영국하고 이제 미국이 이제 대척점을 이뤄서 이제 그걸 우리가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치즘에 대한 어떤 그 바닥에 깔린 어떤 전체주의적인 어떤 기원이요. 영국 사람들한테 많이 먹혀 들어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대다수의 영국 사람들이 그걸 겉으로는 경멸을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도 보인다. 그래서 자기는 끔찍하다. 이런 이제 소감을 서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수의 우리 모두 어느 정도는 사회주의자들이라고 막 그래 내세울 정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다니는데 오직 소수만이 자신의 잘못된 이런 신념들이요 자칫 잘못하면 사회주의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 똑같은 게 우리 지금 실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자유주의자 각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소수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공산주의 싫어. 그리고 이건 근데 그게 어떻게 사회주의가 어떻게 되는데 라고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80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이 이 책을 보시면 80년 전에 영국 상황이랑 너무 비슷하다라는 얘기.
넘어가 주시죠. 자, 그 다음에 1장을 이제 보시면은 1장에서는 우리가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하나의 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재산권을 어느 정도 희생을 좀 해라. 너무나 부자들은 그들의 탐욕에 의해서 너무나 많이 갖춰져 있으니까 사회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들을 경제적 자유를 좀 약간 억압을 하면서 그걸 우리가 덜어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적 자유 억압의 문제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더 큰 정치적 자유, 더 큰 평등이라는 정치적 자유를 얻는다라고 갈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주의자들이. 근데 그게 다 웃기는 얘기,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사기지. 그래서 그 가짜라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알렉시스 토크빌이나 존 액턴경 같은 사람이 사회주의는 그렇게 얘기하면 경제적 자유를 침탈당하는 순간 예속을 의미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노예제로 자기는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 왜 그러냐? 그럼 경제적 자유의 의미가 뭐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제가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경제적 자유가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한다. 왜냐하면 자기가 뭐를 선택하고 뭐를 소비할 것이고 뭐를 입을 것이냐라는 문제도 또한 중요하고 자기가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할 때 자기보다 우선순위에서 떨어진 것을 우리가 교환할 수 있는, 교환은 시장에서 하거든요. 그 교환할 수 있는 게 자유경제 시스템에서 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 자유가 만약에 묵살되면 자기의 의식까지도 예를 들어서 생각하는 의식, 그 다음에 소비를 뭘 하는 것도 정해줘야 되고 외부에서 모든 걸 정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관념도 자기가 독립적이 못하게 되고 개인주의가 이제 버려지는 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서서히 국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가 침탈이 당하면 이제 정치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노예로 흡수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갈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예크가 이제 버려진 길에서 문제를 삼는 게 이 사람들이 잘못 나가고 있다. 어떻게 잘못 나가냐? 과거에 이제 우리가 자유주의의 기초를 마련했던 사람이 여기 나와요. 컵든 브라이트, 아담 스미스, 휴엄, 존 럭, 존 밀턴. 그다음 그 전에 또 들어가서 에라스무스나 몽테뉴나 키케로, 더 뭐 고대까지 나와서 타키투스, 페리클레스, 투키디데스 이런 사람들 것까지도 다 언급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창했던 자유나 개인주의를 완전히 버려지게 된다. 이게 이제 지금 문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르네상스 이전서부터 구축되어 온 개인주의인데 그 개인주의가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주의가 우리가 자기중심주의, 에고티즘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기주의, 셀피시니스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르냐? 그걸 이제 이 사람만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게 이겁니다. 자신의 영역에서 아무리 좁더라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그 한계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이제 개인주의고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데 남들도 또 다른 컨셉이 있고 다른 한계에 의해서 사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또 참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신의 서로의 잔인과 취향을 계속 발전시켜서 나가는 것. 이것이 개인주의다. 좀 어렵죠. 그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의해 놓은 거는 제가 그 전에 서적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의 본질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래서 자기가 개인을 계속 자기의 범위에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는 움직임, 이런 것이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표방할 수 있는 단어는 보통 우리가 freedom이나 liberty, 우리말로 이제 둘 다 자유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러니까 freedom 하면 소극적인 좀 자유, liberty 하면 좀 뭐 적극적인 이렇게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자유방임이라고 그런 자유방임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남까지 다 포용하는 관용 이런 것까지가 다 개인주의의 어떤 개념에 다 속하는 말이다라고 이제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주의가 좋은 게 뭐냐? 개인주의가 집대성되면 사회가 발전하는데 그것이 어떤 모티브냐? 바로 독창성이냐? 독창성이나 그 여러 가지 사람들의 욕구의 형성에 따라서 과학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유주의 그 다음
미안합니다. 이거다. 예. 그 자유주의라는 게 이렇게 해서 발전을 했는데 중간에 약간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어요. 뭐 독점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약간 언밸런스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중간중간에 정부가 이제 정책을 쓸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개선이 되고 결국은 자기의 그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뤄나간다는 신념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이 뭐 파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는 점진적인 진보를 의미한다라고 이 사람이 정의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신조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좀 성질이 급한 사람들, 특히나 사회주의자들은 이게 아니다. 그것이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기업이 막 경쟁을 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몰하게 되고 독점이 되는데 그런 독점의 폐해 때문에 우리는 한꺼번에 정부의 집중력으로 몰아쳐야 된다. 바꿔쳐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개념이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완전히 뜯어서 재구축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시장입니다. 시장을 유지하는 어떤 파워가 뭘 것 같습니까? 시장을 유지하는 파워는 개인들의 집단 간 교섭력입니까? 아닙니다. 가격이라는 신호 체계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가격이라는 신호 체계는 뭐냐면 그 가격이라는 면에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기술력이 얼마나 돼, 나는 교육력이 얼마나 돼, 나는 얼마만큼의 정렬을 갖고 있어, 아니면 얼마만큼의 어떤 퀄리티를 갖고 있어. 이런 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게 상당히 인간 외적인 것인데 그 가격이란 변수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변수에서 그게 그냥 우리가 표시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균형을 맞춰주면 되는데 말한 이런 그래서 impersonal mechanism, 그래서 개인적인 메커니즘이 아니라 사람 이외의 메커니즘, 즉 기계적인 신호죠. 그런 것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개인주의의 자유주의인데 그것을 부정을 하고 국가가 개입하거나 힘이 개입하거나 인위적인 어떤 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이러한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가격이라고 예상되는 거 아니죠? 거기다 앞에다가 앞에다 거기다 놔 테이블에. 여러 가지의 힘이 있는데요. 그걸 우리가 일면적으로 다 이 사람이 뭐의 어떤 균형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이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 가격이란 게 하나만 있지만 그 가격이 어떻게 조절되는가는 굉장히 수많은 이론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소비자의 니즈는 무엇인가, 요즘 와서 그 다음에 생산자는 어떻게 해야지 싸게 판매하는 이런 거 아니라 이렇게 변형시켰을 때 어떻게 팔릴 것인가, 이런 까지도 생각을 해갖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수요가 일어날 때 가격이 책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에 따른 이론이 그걸 어떻게 한 이론으로 다 설명이 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의 징표로 나타난 게 가격일 뿐이다. 근데 사회주의자는 그 징표를 다 깨트리고 국가가 다 개입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처음에 아주 단순한 중앙집권적인 사회에서는 조그만 그 어떤 집단에서는 굉장히 그 잘 되고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덩어리가 커지면 모든 개인에 대한 사생활과 취향과 교육 정도와 수준과 능력의 차이까지도 다 고려를 해서 다 개혁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즘 나오는 AI가 뭐 또 사회주의의 하나의 대안이다라고까지도 얘기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뭐 혹시 가능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만족도를 개개인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라는 의미에서 자유주의가 포기되고 있는 건 재앙이다. 이렇게 봤어요. 넘어가시죠. 지금 강의 스피드는 그렇게 빠르지 않죠? 조금 빨라. 아니 괜찮은데. 그렇게 강의하면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자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하나의. 이제 우리는 이제 문재인의 뭐 디스토피아에서 우리가 이제 교수들이 많이 까고 있는데 사실은 유토피아라는 언급을 자주 이게 듣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유토피아. 그러니까 막스도 유토피아를 얘기했고 자유주의자들도 유토피아를 얘기를 했는데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는 본질이 굉장히 다르다 이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사회주의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비정성적인 또는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뭔가 자동 조종적인 가격표이죠. 가격표를 통한 자동 조절적인 어떤 자연적인 힘, 그것을 이제 자연적인 원리에 의해서 놔두자라는 것이 이제 자유주의인데, 사회주의는 그게 아니라 인위적인 개입이죠. 인위적인 개입이고 시스템적인 개입인데 거기에 권력이나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때 경제적 자유는 권력이나 부, 또는 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를 잘 이피션트하게 관리하면 유토피아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허구다라는 얘기죠. 이게 허구다라는 건 벌써 밝혀졌죠. 또 어떻게 밝혀졌냐면,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무엇을 그러니까 잘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지금 얘기를 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최저임금제로 지금 우리가 엄청 이제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럼 최저임금제가 왜 나쁘냐? 모든 사람이 다 그 정해진 임금으로 좋은 임금을 받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나쁘냐? 단면이죠. 그냥 왜 나쁘냐를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아니면 그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많은 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도 예를 들어서 임금의 퀄리티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저급 임금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분명히 이런 그 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맞추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그걸 올려버리면요, 거기에서 소외돼서 이 사람들은 원래 그러면 사양 산업에서 퇴출돼야 될 산업이라고 봅시다. 근데 억지로 예를 들어서 살아남았으면 이 산업들 때문에 다른 산업이,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이 올라갈 룸이 없어지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잡마켓에서 잡을 찾고자 하는 노동력은 이쪽에서는 원래 받고자 하는 것보다 먼저 받았으니까 거기에서 뭔가 권위가 생겨줘야겠죠. 블락이 생겨줘야겠죠. 블락이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게 뭐냐, 그게 뭐예요? 블로킹.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블로킹이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블로킹이 블로킹이 대표적인 게 이제 제도 중에 노동조합이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생겨서 원래 값싼 노동력이 있으면 어느 인력이나 많이 이제 들어올 텐데, 지금 올라갔으니까 블로킹이 생겼으니까 이렇게 차단이 되죠. 진입장벽. 진입장벽이 생기죠. 진입장벽이 생기니까 노동력이 이제 여기서 소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력은 유출이 많이 생기고 이쪽에서는 고단위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자동 발생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스템으로 놔두지 않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묶어두게 되면 뭔가 한 군데는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서 유출이 되면서 부조화가 일으키는데, 그 부조화가 훨씬 더 큰 어떤 오류를 작동을 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주의 원리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전체의 사회의 평등, 구조적인 평등, 그 다음에 사회 정의, 소위 이 사람들이 잘 쓰는 사회 정의나 평등을 이룩한다 합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을 댔을 때 손실 분야는 어떻게 보면 시장이 망가지고 고용이 또 망가집니다. 그래서 시장과 고용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확대시키는 재앙을 일으킬 수가 있죠.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안전한 보수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갈망, 요 하나 때문에, 요 하나를 잡는 대신에 이게 엄청나게 손해될 수가 있다. 사회주의는 그걸 못 본다. 그러니까 둘 다 컨트롤할 수 있냐? 그럼 그걸 다 개량적으로 잡아서 컨트롤할 수 있지 않느냐? 안 되거든요. 항상 이해관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이제 이해를 시키면서 제가 생각한 바는 이건 이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책에서는 나같이 표현을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의 허구성은 이제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레닌의 친구가 마크스 이스트만이라는 사람이 스탈린주의는 사실은 사회주의가 얼그렇게 이렇게 겉으로 내세울 때 상당히 인민을 내세우고 굉장히 평등을 내세웠지만, 실은 그 나치주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초권위주의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하이만 교수가 히틀러가 가장 혐오했던 원리가 사실은 자유주의 원리였죠. 히틀러가 채택하게 된 것은 사회주의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하고 히틀러의 나치즘하고는 굉장히 통하는 하나의 패권
또는 전체주의적인 경향을 보인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집단주의가 이제 사회주의의 하나의 형태가 되고요. 그 사회주의자가 얘기하는 게 되게 그겁니다. 더 큰 평등과 사회 정의와 안전과 사회 후생, 복지 증진, 그 다음에 뭐 이따 기타 등등 이런 용어인데 이런 것들이 다 가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고, 그럼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건 뭐냐? 자유주의는 좀 아픈 겁니다. 경쟁입니다. 컴페티션. 경쟁이란 거는 우리가 달리기를 해서 또 이게 싸우고 또 경쟁하고 그래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시사회에서도 뭐 먹을 걸 찾기 위해서 경쟁하고 뭐 동물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피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나는 건데 자연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쟁이라는 것을 그냥 자연적인 현상이다 받아들여야 돼요. 사회주의는 경쟁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정해줘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설령 더 나쁘게 되는 최악의 경우 독점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소외된 사람이 누리게 되는 불행, 자유주의 사회에서 누리게 되는 불행이 사회주의에서 제일 잘 살게 되는 사람들의 행복보다 더 맞다. 좋다 이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둘이 우리가 그 조인할 수 있는 거는 일부에 이렇게 융합을 할 수 있는데, 그 융합이라는 면은 경쟁을 좀 북돋우기 위한, 그러니까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중앙 계획은 그건 that's okay 말이 되는데, 경쟁을 죽이는 계획은 웃기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계획의 불가피성을 이제 또 얘기했는데, 계획 경제가 이제 하나의 예로서 자본주의 또는 이 자유주의 사회에서 계속 니네들이 말한 대로 경쟁이 되고 기술 개발이 막 되더라. 그럼 기술 개발이 되면 종착역이 뭐냐? 존 바르트 같은 애는 결국 독점 아니냐? 그래서 기술 개발이 다 됐나니까 한 기업이 다 독점해갖고 결국 그 폐해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기술 개발로 인해서 그런 그 개인주의의 어떤 그 폐해가 드러났으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기술 개발 때문에 우리는 계획 경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라 니들이 말하는 그 기술 개발은 경쟁을 그렇게 계속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더 도움을 준다. 그 다음에 높은 효율성은 여기 촉진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존 바르트의 견해는, 존 바르트는 뭐를 착각을 했냐면 결국은 경쟁의 결과 독점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계획 경제를 컨트롤할 때 결국은 뭔가를 하나를 독점을 시켜줄 수밖에 없거든요. 권위의 독점이라든지 이권의 독점이라든지 배분의 독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결국은 독점의 폐해가